안녕하세요. 자, 21년도 조경직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조경직을 강의하고 있는 이윤진입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평이하게 이렇게 이제 출제된 것 같습니다. 난이도로 보자면 작년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셨냐에 따라서 좀 체감하는 부분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번 출제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조경 계획 및 설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보시면 린치가 제시한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적인 요소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그래서 린치는 도시 계획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서적에 보면은 시각 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이제 이런 조경 계획 부분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미학적 접근 방법에 보면은 이런 연속적인 경험이라든지 도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의 이런 물리적인 요소 5가지를 이제 린치가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5가지가 이런 통로, 그리고 통로와 통로의 이제 이런 결합점을, 이거를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점,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이런 결절점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로타리가 있고, 로타리 안에 랜드마크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라든지, 또는 이제 지역과 지역을 갈라놓는 엣지, 그러니까 강이나 뭐 하천, 또는 이런 부분들이 큰 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엣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에서 지역하고 통로하고 그리고 결절점이 린치가 제시하는 이미지고, 자,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덧붙이면 엣지하고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이제 1번이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은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자, 1번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 문제는 조경 설계 기준상 운동 체력 단련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항이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각종 운동 시설이라든지 놀이 시설에 관련된 이제 이런 설계 기준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지방직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테니스장은 코트면이 평활해야 되고 정확한 바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 자, 2번은 소음 등 주거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그리고 3번 육상 경기장은 태양광선에 의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장축, 그러니까 긴 축을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 경기장의 트랙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이제 남북 방향으로 설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상 보면은 이제 북북서, 이제 북쪽하고 북북서, 그리고 남남동 방향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설계 기준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북쪽하고 남쪽, 남북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장축은 남북 방향에 이제 평행하도록 배치한다. 그래서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잡는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률 시행 규칙상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그 근린공원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누죠. 그래서 근린공원이랑 이제 뭐 소공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률상 생활권 공원의 분류가 이제 분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런 근린공원은 우리가 일상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 근린생활권 근린공원하고 도보권,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는 도시지역권과 광역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거리가 중요한데 그 유치거리가 500m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적은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단 1번이고요. 2번에 보면은 이제 도보권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제 거리가 이제 보통 성인이 이게 너무 힘들게 공원에 걸어가서 이제 공원에 이제 도달하는 것보다는 이 적당한 유치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유치거리가 1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m 이하, 그리고 면적은 도보권 같은 경우에는 30,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각 도시 지역권과 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거리가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시 지역권은 면적이 10만, 그리고 광역권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은 조경 설계 기준상 조경 동선 시설 기준 중에 이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동선 시설에 보면은 보행로가 있고, 물론 이제 경사로도 들어가고 계단도 들어갑니다. 계단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와 유지관리용 도로, 이제 요거는 이제 개념들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원과 녹지 등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용 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에 보면은 가을에 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수종.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딱 느끼겠지만 이게 계획과 설계 부분인데 이제 조경 식재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이게 조경직 시험 문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딱 뭔가 그 영역이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또 식재와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설계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태적 부분들의 지식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분들에 딱 영역을 잡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오스만서스 프레그넌스 같은 경우 이거는 목서에 대한 이제 그 학명이죠. 그래서 목서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이제 개화를 하는데 아주 꽃의 향기가 우수한 수종에 이제 수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종들을 방향성 이제 그 수목이라고 하는데 향기가 아주 우수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르너스 오피시널리스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자, 산수유도 시험 문제 출제 잘 되는 수종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수목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과도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과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서 같은 경우에는 물풀의 나무과, 그리고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층나무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세리시너스 차이네시스는 이거는 박태기 나무입니다. 그래서 박태기 나무는 이른 봄에 꽃이 개화하는 수종으로 얘가 진분홍색으로 꽃이 개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른 봄에 이제 이런 그 진분홍색으로 개화하는 게 좀 드문 꽃이기 때문에 보통 노란색 꽃이나 이제 이런 꽃들이 많이 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종들이고, 과는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 그리고 4번에 보면은 마그놀리아 데누다타, 이거 목련이고, 마그놀리아 이제 이거는 목련과를 뜻하죠. 그래서 이거는 백목련에 대한 학명입니다. 백목련. 그리고 과는 목련과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개화하는 거, 이것도 원래 이제 다른 뭐 우리 뭐 기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목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도시 생태 현황 지도의 작성 방법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제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문제도 있어야지 사실 이제 그 전체 시험이 또 변별력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흐름을 보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비오톱이라는 거는 원래 의미는 이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서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오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 법규에서 정의가 내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개념들은 이렇다라는 거고, 도시 생태 현황 지도에 보면은 비오톱은 인간의 토지의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특징 지어진 이제 이런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 생물 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또는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 단위를 이렇게 비오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비오톱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주제도를 통해서 분석된 비오톱을 구조적, 생태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지도를 비오톱 유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오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비오톱 유형도를 통해서 이제 구분된 개별 공간의 다양한 평가 항목들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등급화하는 과정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등급화한 지도를 비오톱 평가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대표 비오톱이란 도시 생태 현황 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 희소성, 그리고 생물 다양성, 생태적 가치 등이 이제 우수한 이런 비오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그 도시생태 현황 지도 평가를 통해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 희소성,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이 우수한 비오톱을 그냥 우수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비오톱이 아니라 이건 우수 비오톱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 비오톱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생태 현황 지도에서 이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비오톱의 유형으로 가장 그냥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표 비오톱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우수 비오톱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면은 이제 기역시에 소재한 이제 400제곱미터 대지에 건폐율이 60%.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거는 이제 대지 면적분의 건물 1층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60%이고 용적률이 400%로 최대 범위까지 건물을 신축할 경우 최소 조경 면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조례에 보면 이제 건축법에 이제 그 시의 건축 조례에 보면 대지안의 적용 부분들이 있고, 그 대지안의 적용에 보면 이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보시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5%, 그리고 이제 연면적의 합계 각각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0%, 그리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5% 이렇게 각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준 내용 보시면 연면적이라는 거는 일단 건물의 이제 1층 바닥 면적 곱하기 층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층수. 그래서 그 층수까지 같이 합쳐진 그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조경 면적은 어떻게 정한다? 이거는 최소 조경 면적 정할 때 대지 면적의 15%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이 시에 소재한 면적이 400제곱미터의 대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여기에서 기준은 다, 이게 이제 A, B, C라고 본다면 이 조건이 전부 다 400일 기준으로 해서 조경 면적을 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면적이 여기서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면적 계산은 일단
이 이제 대지가 면적이 40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여기에 60%가 이제 건폐율이다. 그러면 여기에 0.6을 곱하죠. 그러면 실제 면적은 240제곱미터 면적이 건물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층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층수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적률이라는 거는 층수까지 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400%이고 건폐율이 60%이다. 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용적률을 가지고, 이제 건폐율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게 건물의 층수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400이고 건폐율이 60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대략 층수는 7층을 넘으면 안 되겠죠. 6층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 자, 6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연면적이 1440제곱미터 정도가 되죠. 그래서 1440제곱미터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요 두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죠. 아까 제가 A, B, C라고 했는 B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400이니까 거기에다가 0.1을 곱하죠. 그러면 자, 여기에 최소 적용 면적은 40제곱미터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옥상에 이제 조경을 하는 경우에 뭐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1을 인정한다. 그리고 옥상 조경 면적은 이제 대지 조경, 그러니까 최소 조경 면적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 다 아실 것 같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도 같이 좀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면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상 식생 체류지의 설치 기준에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일단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LID 기법이라고 해서 친환경 분산식 물관리 기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관리 기법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이제 빗물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산식이다라는 거. 그리고 도로에서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 그러니까 즉 도로에서 발생하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빗물과 오염된 것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염수를 이제 오염수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이런 불특정 지점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염물을 이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LID 이런 기법과 관련된 이제 매뉴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보면 이게 식생 체류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연도 수업을 할 때도 식생 체류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다면 일단 여기 도로에서 이제 빗물이 오염수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식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이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토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빗물이 이렇게 이제 여기 아래로 스며들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빗물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여과되면서 얘가 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래를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자갈층을 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유공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공관 같은 경우 이제 빗물을 여기에서 모아지는 물을 빼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능으로 보자면 위쪽의 토양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물을 잠시 머물렀다 가게 할 수 있는 저류 기능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런 자갈층이라든지 요 모래 그다음 유공간이 있는 부분들은 침투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입부, 침강지, 저류, 침투부라는 게 이제 물이 들어오고 이제 물이 이렇게 모이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저류 침투 부분, 그리고 이제 토양의 단면으로 보자면 식재가 이렇게 식물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토양층,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래, 자갈층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다음에 식생 같은 경우에는 초본이나 이제 관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수목이 경계 쪽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경관상 또는 심미상의 기능들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식생 체류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이렇게 낳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수질 정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다음에 최대 일주일이 아니라 3일 이내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은 도시 자연공원 구역,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 안의 자연공원이죠. 그래서 이런 공원은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도시 계획 및 국토의 이제 이용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답은 요거 1번입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 자, 뭐 우리가 설치하는 뭐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도 다 국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항들을 정하고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에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면은 조경설계 기준상 일반 식재 기반 기준에서 식물성 교목의 이제 생육 토심에 관련된 사항으로 토양 등급 상급 이상의 생육 최소 토심과 배수층의 두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보면은 27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요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 시험에 출제 반드시 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암기 이것도 해주시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일단 토양 등급 상급 이상에서 이제 그런 생육토심 같은 경우에는 중급 이상보다는 토심이 보통 이제 낮습니다. 그래서 그 토심이 이제 100cm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수층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중급이나 상급 토양 모두 이제 교목인 경우에는 30c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같은 경우가 국립공원, 뭐 도립공원, 국립공원 이런 공원들이 자연공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야생동식물 이제 이런 곳,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공원, 자연 보존지구다라고 했습니다. 용어가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보전, 보존, 뭐 이런 것들, 보호, 이런 부분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원래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존지구를 둘러싸는 이제 곳이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원 자연 환경 지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규에서 들어가는 용어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매치시켜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존 지구, 주변은 환경 지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 지구와 보통 우리나라의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산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형의 경우에 이제 안에 보면 대부분 또 사찰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 보면 사찰 안에 중요한 이런 문화재들도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원 문화유산 지구로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존지구를 둘러싸는 공원 자연 환경지구, 그리고 공원 마을지구, 그다음에 공원 문화유산지구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에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비읍. 그래서 답은 이거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은 경복궁 원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조경적인 고찰 공간이 이제 자, 이런 경복궁은 평지궁궐이잖아요. 평지궁궐의 주변 공간을 보면은 자, 동서남북의 중앙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교태전이 위치를 하고 교태전 뒤편에 보면은 이제 그 여기에 이런 그 풍수상 좋은 어떤 기운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아미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산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이제 계단식 화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그리고 이제 그 공적인 기능의 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회를 지원 왕가 신하의 위락장소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북쪽에 그러니까 후원 쪽에 해당되는 곳에 보면 향원지가 있습니다. 향원지 지원. 그래서 그리고 자경전 있죠. 자경정의 화문장. 그래서 고찰 공간이 이렇게 4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에서는 그 부용지. 그래서 부용지 같은 경우에는 창덕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궁 후원에 위치하고 있는 원유다라는 거 후원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창덕궁 후원도 물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방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각각 궁궐에 해당이 되는 이런 원유들은 각각 특징 같은 것들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생태경관 보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를 위해서 생태적 특성 그리고 자연경관 및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생태경관 자, 이것도 이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가 보존, 그 다음에 주변은 완충, 그 다음에 전이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뭐 11번이나 13번이나 이제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는 이제 같은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 그 법상 이렇게 용도 지구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페리가 제시한 이제 근린지구 조성에 관련된 원칙. 그래서 페리 근린지구 이론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보면은 주거 단위를 자, 여기에서는 페리는 초등학교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이제 가져야 되고 이제 면적은 인구 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이제 교회 등은 주구의 중심부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의 이제 그 물리적인 배치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관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규제 내용 참고해서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런 근린주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환 교통을 촉진하고 통과 교통을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산형의 가로망이 아니라 이제 막다른 도로 쿨데삭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 교통은 무조건 배제시킨다. 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4번에 보면은 오픈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이 된 소공원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보면 이제 조경 설계 기준상 수목 식재 기준에서 토지 이용 상충 지역의 완충 녹지, 완충 녹지라는 개념이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설계 기준상에 이제 나와 있는 완충 녹지고 보통 완충 녹지 하면 법규에서는 30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경 설계 기준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은 이제 최소 20m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완충 녹지라는 부분들이 방풍, 뭐 차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방풍 녹지용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줄기와 가지가 건전하고 지엽이 치밀한 신근성 수종을 선정한다.
자, 그리고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는 자, 이런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치하도록 한다라는 것들 이제 여기 사항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차폐녹지의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지엽의 밀도가 높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설계 기준상의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식재 부분에 차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거든요. 상록수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라든지 잎이 이렇게 조밀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풀으셨으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되는 분석 항목이 아닌 거. 그래서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에 보면은 토양의 이런 토성이라든지 그리고 포화 투수 계수, 그다음에 공급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양 입자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자가 어떻게 분포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공급, 그러니까 물과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라든지 물의 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기 전도도라든지 그다음에 토양의 pH라든지 이런 부분, 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니까 자, 그런 이제 분석되는 항목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17번 경우에는 이제 그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 이것도 교재에 있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이 중간에 약간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 시험에 잘 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간 유형별로 가중치가 높은 인공화 이제 지역부터 순서대로, 그러니까 생태 면적률의 가중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나열하라라고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방 녹지에서 토심이 40 이상 90 미만인 경우에 자, 여기에 생태 면적률은 0.6입니다. 그리고 옥상 녹화 같은 경우에는 토시 30cm 이상일 때가 0.7, 그리고 전면 투수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가중치가 0.4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조경 설계 기준상 환경 친화적 단지 조성의 생태 녹지축 설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생태 녹지축 설정 방법에 첫 번째가 보존 적지 분석에 의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 이동 모의 실험에 의한 방법. 그리고 연결성. 그러니까 생태축이라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태 이동 통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상해 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 보전 녹지, 보전 적지에 의한 분석, 그리고 동물 이동 모의 시험, 그 다음에 연결성 평가,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가에 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생태 녹지 축의 설정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에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이 된 사적 제18호 경주의 동궁과 월지, 이게 임해전과 안압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해전하고 안압지를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월지, 그러니까 안압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월지라고 원래는 이렇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는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압지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독특한 수경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직선과 곡선이 이렇게 같이 혼합된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과 동쪽은 곡선, 남쪽과 서쪽이 직선의 형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궁, 그러니까 안압지하고 여기가 임해전이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조선시대 때 이제 이런 수경시설의 형태는
방지 원도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직선과 곡선이 혼합된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당연히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남쪽과 서쪽은 직선, 그리고 동안은 이런 그 돌출되는 반도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굴곡이 있는 해안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 돌출되고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는 해안 형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모양을 닮았다,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동사 강목의 기록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안압지라고 불렀고, 남쪽과 서쪽 같은 경우에는 동쪽하고 이제 북한보다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m 정도가 높아서 건물에서 원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공원과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고려사항은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거의 이거까지를 보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도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1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구역의 공원 녹지 면적을 포함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법에 따른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옳지 않은 건 1번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연환경 보존법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제 이거는 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보존 조치다라는 거. 자, 그래도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함이 되니까 답이 1번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번으로 체크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공원과 녹지는 단지 내에서 발생이 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LRD 기법에 들어가는 이런 비점 오염 물질을 저감할 수 있고 이제 물을 이렇게 분산형으로 이렇게 그 저류에다가 이렇게 침투시킬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원 녹지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에 이런 기능들을 다 요즘에는 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알고 계셨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가급적 녹지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나무의 종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 공과 녹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보행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해야 된다. 뭐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 지침상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경 계획 및 설계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